분면제를 시켜준다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식재료인 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버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통버터 먹방이라는 영상도 꽤 많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비싼 고지방 식품이라는 이유로 멀리했지만 요즘에는 다이어트와 건강식단이라는 맥락에서 버터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과연 이러한 버터 유행은 단순한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역사적 근거를 가진 흐름일까요? 버터는 무엇이며 인류는 언제부터 버터와 함께 했을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버터는 인류가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유제품입니다. 기원전 약 8,000년경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 염소, 양의 젖을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흔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버터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후 기원전 2500년경의 수메르 문명 기록에는 소의 젖으로 버터를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 염소, 양, 야크 등의 젖에서 얻은 지방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기둥에 걸고 이를 수평으로 저어서 분리된 지방을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버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버터 제조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의 기록에도 버터가 등장하는 걸 보면 유목민의 음식이 문명 초기부터 농경사회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버터의 평가는 달랐는데, 버터가 전해지기는 했지만 이들은 버터를 야만인의 음식으로 여기면서 무시했어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버터를 두고 야만인의 음식이라고 평가했고, 고대 그리스 시인 아낙산드리데스는 트라키아인을 부티로파고이, 즉 버터 먹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버터를 멀리한 이유는 단순한 편견만은 아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었고 올리브 기름은 버터만큼 지방이 풍부하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버터가 쉽게 상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반면 알프스 이북의 추운 지역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버터가 주요 지방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쪽의 버터, 남쪽의 올리브 기름이라는 식문화의 이분 구조는 문명 초기부터 형성돼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버터가 얼마나 널리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역설적으로 버터 금식령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흑사병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교리도 점점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에 당시 가톨릭은 사순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인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고행했던 예수의 고난을 기리는 의미로 육식을 금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동물성 지방, 유제품, 달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고기와 유제품이 성욕을 부추긴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원래는 독신서약을 했던 성직자들이 지키던 금식령이었지만 15세기부터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간 중 버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별도의 금지 조항인 버터 금식령이 따로 명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그만큼 버터가 일상적인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육식을 자제해야 하는 날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몇 달에 한 일주일 정도였으면 참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금식을 해야 했던 기간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금요일인 매주 금요일과 각종 성인들의 축일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중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와 같이 지중해와 가까운 지역은 육류와 유제품 말고도 올리브 기름, 생선, 조개 등 먹을 게 널렸기 때문에 금식일을 여유롭게 지킬 수 있었고, 그들에게 육류와 유제품은 종교를 위해서 잠시 참을 수 있었던 옵션인데다 이들은 여전히 버터를 야만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지방을 여행할 때면 직접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버터 대신 먹을 정도였습니다. 여행하면서조차 버터를 먹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류 금식령과 버터 금식령은 남유럽 사람들에게는 전혀 타격이 없는 규제였지만 알프스 이북 지역은 달랐습니다. 척박한 내륙 지역에서 먹을 거라고는 육류와 유제품 뿐이었고, 이들에게 고기와 버터를 먹지 말라는 건 그냥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김치랑 삼겹살을 1년의 절반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금식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올리브나 해산물 같은 걸 비싼 가격에 사올 수도 없었고 해산물 같은 건 사오면서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황청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버터 금식령을 어기고 버터를 먹게 되면 우상 숭배보다 더한 죄를 짓는 거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하지만 사실 교황청도 북부 유럽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이 금식령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축산업이 기반인 나라 시민들에게 빵만 먹고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북부 유럽 사람들에게만 교리를 무시하고 육류와 유제품을 허가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자, 그렇다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먹는 죄를 사해줄 테니 면죄부를 사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많은 북부 유럽 유지들은 곧바로 면죄부를 사서 육식을 시작했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팍팍한 살림에 면죄부를 사서 육류와 유제품을 먹었습니다. 버터 금식령은 곧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고 부르타뉴 지방에서는 여공작이 결혼 선물로 지역 주민 전체가 금식 기간에도 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면죄부를 받아냈고 이런 성과는 지도자의 치적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럴만하죠. 우리 지역에 유지가 들어오면서 면죄부를 사서 뿌릴 테니까 너네는 고기랑 버터 다 먹어도 돼. 이러면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파티인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1496년에는 헝가리, 독일, 보헤미아,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사야만 금식 중에도 버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교황청은 이러한 버터 금식령 면죄부 발행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슬람교랑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걸 시작으로 동유럽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는데 심지어 1480년에는 이탈리아 남부에도 오스만 군대가 침입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면죄부를 발행했고 마침 인쇄술의 발명 덕분에 면죄부의 대량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나중에는 면죄부가 그냥 시중의 상품권처럼 돌아다녔고 교회 내부에는 버터 면죄부 판매만을 위한 헌금함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버터 그냥 면죄부 사고 헌금함에 돈 넣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버터 먹는 거고. 일상이었던 거죠. 특히 프랑스 북서부 지방 루앙의 교구에는 버터 면죄부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자 루앙 대성당에 탑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버터 면죄부를 팔아서 세운 버터타워라면서 조롱했습니다. 루앙 대성당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탑이 버터타워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완공되기 전인 1880년까지 루앙 대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면 루앙대 성당을 그림으로 한 번쯤 봤을 텐데 모네가 다양한 시간대와 빛과 계절을 루앙대 성당 연작으로 담아냈고 이는 클로드 모네의 연작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루앙 대성당은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노르망디에 위치하는데 노르망디는 중세 초기 노르만족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르만족이 사는 곳이어서 노르망디인 거예요. 노르만의 바이킹이 파리를 공격했다가 900년경 프랑스 북동부를 할양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왕실 지배하에 들어가서 많이 문명화되었지만 출신지의 문화 요소들은 몇몇 유지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버터였던 겁니다. 바이킹들은 유제품을 활발하게 섭취했으며 오늘날에도 노르망디는 우유와 버터, 치즈 등 축산물 품질이 뛰어난 곳으로 유명해서 많이들 먹는 까망베르나 브리치즈도 노르망디가 원산지고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브랜드인 이즈니 버터도 노르망디 지역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버터와 유제품이 이렇게 유명한 지역의 성당에 버터타워가 세워졌다는 건 과연 우연일까요? 그만큼 버터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먹는 걸로 치사하게 돈을 벌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기 마련이죠. 특히 독일 지역의 반발이 심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분노가 폭발해서 고기와 버터를 즐기던 독일의 한 수도사가 1520년 그리스도교 신도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글로 버터 면죄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글에는 금식은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음식물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로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신발에도 바르지 않을 만한 저급한 기름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금식 기간에 금지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있다. 그들은 교회법을 핑계로 우리의 자유를 훔쳐갔다. 그들은 버터를 먹는 일이 거짓말을 하거나 신을 모독하거나 부정을 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독일인 수도사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비판에 덴마크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부 유럽 국가들은 열광했고 루터의 말에 따라 가톨릭 교회와 단절한 뒤 개종을 했고요. 알프스 이북에서 주요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 개신교는 버터를 마음껏 먹으면서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로 개종한 북유럽 지역은 아직도 개신교가 지배적이에요. 프랑스의 역사학자 장 루이 플랑드랭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한 나라와 버터를 먹는 나라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현상을 단순히 버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음식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차이가 종교 문제와 깊이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고 일부 연구자들 역시 버터 문화권에 따라 유럽의 종교 지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종교 지도를 보면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버터를 먹는 문화권은 현재에도 개신교의 세가 강하지만 올리브 오일을 먹는 문화권인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은 가톨릭이 우세합니다. 분명한 건 종교 개혁을 전후해서 유럽의 많은 지방에서 버터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종교 전쟁이 잠잠해질 무렵인 19세기에는 버터가 전 유럽에서 사랑받는 식품이 되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버터는 이제 단순히 먹기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사고 파는 재화이자 경제 단위이기도 했으며 군대에 사용될 만큼 중요한 군용 물자였습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에는 소장농이 지주에게 현금 대신 버터로 지대를 납부하는 버터 임대가 존재했는데 이처럼 버터가 화폐에 준하는 가치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고 프로이센과 전쟁을 앞두고 있던 나폴레옹 3세는 군 보급용으로 늘어난 버터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자 버터 대체제를 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1869년 이폴리트라는 화학자가 소 기름을 사용해서 버터와 유사한 식품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 버터 대체제의 이름이 바로 마가린입니다. 발명했을 당시 마가린은 생선 기름 등을 이용해서 냄새와 색이 모두 지독해 인기가 없었는데 이후 미국의 빈곤층 사이에서 버터 대용품으로 빠르게 퍼졌고 현재의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어. 군용 음식은 맛있어서는 안 된다. 맛있으면 미리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야 되는데 마가린이 맛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맛이 없게 만들어도 괜찮다. 그냥 버터 대체제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마가린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아주 초반에 마가린과 버터의 차이를 사람들이 크게 모를 때 오히려 식물성이니까 마가린이 몸에 더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케팅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고기 지방 같은 걸 먹기 힘드니까 그냥 밥에다가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걸 넣어서 비벼 먹었던 거야. 그래서 영양소를 채웠던, 칼로리도 높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먹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버터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버터가 있었습니다. 거란, 여진, 몽골 같은 유목민족의 영향 덕분인지 버터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를 수유라고 불렀습니다. 수유는 말 그대로 우유, 기름이라는 말인데 하지만 소를 방목해서 우유나 짜던 유럽과 달리 조선에서 소는 경장용으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수유의 생산량은 극히 미미했고 당연히 왕족이나 고관대작들의 몸보신용으로만 쓰이던 사치품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 귀한 버터를 먹기 위해서 몽골 민족의 한 부족인 달단족을 포함해서 황해도, 평안도 지방의 북방계 이민자들이 버터를 잘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을 수유치라고 부르면서 버터를 만드는 중노동을 하는 대신 군역을 면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버터를 만들면 군면제를 시켜준다고요? 미끼를 던져버렸죠? 그러면 안 낚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기도 하고 수유치 집안에 갑자기 성인 남성 21명이 입양되기도 하는 기행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이 수유를 만드는 게, 버터를 만드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몸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면제를 시켜줬던 건데 달단족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자 이를 막기 위해서 수유치를 폐지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수유치를 폐지했다. 황해도와 평안도에 수유치가 있었는데 스스로 달단의 유민이라고 하면서 도축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해마다 가구당 수유를 궁중 주방으로 바치도록 하고 병역을 면제해 주었는데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지내면서 수유는 바치지 않고 군대만 빠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현전 부제학을 지낸 윤회라는 사람이 버터 생산 중단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수유는 임금님 약으로도 쓰고 때때로 늙어서 병든 신하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생산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대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착 일축하고 그때부터 수유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버터의 명맥이 끊기게 되었고 1960년 무렵에야 미군 부대에서 나온 소량의 버터가 들어온 뒤 한국에서 다시 버터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버터는 단순한 현대 식품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식생활과 함께 해온 지방 공급원이자 에너지 식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먹어온 버터를 오늘날에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버터는 주로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고지방 식품이에요. 하루에 약 50g 정도만 섭취해도 WHO에서 권고하는 포화지방 섭취를 초과하게 되고 한 연구에서는 버터 섭취량이 높은 집단에서 전체 사망 위험과 암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연관성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터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죠. 버터에 포함된 성분이 염증 반응을 개선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적정 섭취 범위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지 과식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치 밥 먹으면서 와인을 한 잔씩 곁들이는 게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거를 아 그래? 와인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그럼 하루에 한 병씩 까! 음주를 마음껏 해도 된다 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버터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적정 섭취 범위 안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마음껏 다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버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는 점이겠죠. 버터는 무조건 피해야 할 독도 아니고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만능 식품도 아니니까요. 결국 핵심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여러분 버터를 현명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